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다운이 실내 건조 냄새가 걱정되면 세제까지 다운이 실내 건조 콤보 2배 탈취 성분으로 냄새 얼룩 제거는 물론 흡착 방지까지. 매년 장마가 찾아오면 불안에 떠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금이 가는 집안 위의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공포와 무방비하게 방치된 토사들이 언제 집을 덮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데요. 그렇다면 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고물가 시대를 맞아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알뜰폰인데요. 통화 품질은 유지하면서 요금은 저렴하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도 짠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죠. 그런데 최근 이 알뜰폰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는데 대체 그 이유가 뭔지 경제 시사 플러스에서 취재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지난 이틀간 최대 27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민 한 명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때인데요. 우리 주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현장을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자, 바로 엊그제 충주시에서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었습니다. 상당한 충격에 만일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큰 인명피해를 입었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자, 해당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2대가 파손이 됐습니다. 저렇게 갑자기. 자, 이곳이 바로 사고 현장입니다. 현재는 이 무너져 내린 부분을 임시로 비닐로 그냥 덮어놓은 상태인데요. 이 반대쪽에 보시면 당시 벽 밑에 있었던 차량이 엉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량 2대 중 한 차량은 폐차 직전까지 갔습니다. 해당 파손 차량의 차주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아이고, 차가 위에 뭐 지금 남아난 게 없네요, 지금. 말벼락 같죠. 제가 차를 빼려고 하다가 예. 갑자기 그때 비가 또 막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이거 좀 소강 상태 되면 빼려고 했던 건데 좀 늦은 거죠. 사고 전날 이 지역은 호우주의보가 발표가 됐고 1시간 동안 약 55mm의 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셨어요? 지금도 심장이 벌렁거려. 네. 이거 여기 다 흙이었어요. 아, 원래는 흙이고. 저거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이거죠. 자, 원래 집안이 더 이어졌던 이곳은 하루 사이에 절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금이 조금 갔더라고. 아, 그래갖고는 네. 저희가 이제 동사무소하고 시청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여기 위험하다. 여기 차를 우리 차도 일로 다 댔어야 되고 지나가는 행인들도 위험하고 이게 언젠가 이게 잘못될 수 있으니까 이거부터 좀 조치를 해주세요. 지원 요청을 했는데 사유지라서 이제 우리 보고 여기로 수리를 하라고 그래갖고 세면 여러 번을 해서 틈에. 다 틈에 깨끗하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방심이 된 거예요. 자, 집주인은 임시 방편으로 보수 공사를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 지원 그 요청을 앞에 했는데요. 여기가 사실은 이제 농어촌 공사 땅이긴 하거든요. 이쪽에다가도 저희가 이제 공문을 요청을 해서 위험하니까 여기 관리에 좀 힘써달라고 했는데 여기 옹벽이나 석축 같은 경우는 개인이 직접 축조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지원을 해드릴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자, 옹벽 안쪽이 사유지라면 소유주가 직접 보수 및 점검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붕괴된 옹벽으로 걱정되는 곳은 이 집만이 아니었는데요. 바로 옆집에도 피해가 갔다고요. 걱정은 이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집안이 흔들려가지고 이게 저게 폭삭 내려가지고 집까지 위험할까 봐. 그러니까 어떤 대책이 없죠. 뭐 이래 또 와르르 할 때까지 있다가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 자, 보시면 이 옆집에 붙어있는 담벼락까지 금이 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기둥도요. 위험해. 기둥
밑에 부분도 지금 균열이 가 있고요. 지금 집안이 좀 불안한 그런 증상들이 여기저기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이 잘 안 될 텐데. 자,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장마 예보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긴 다 붕괴될 확률이 너무 많아요. 애가 타죠. 불과 지난 일요일까지만 해도 대구에서도 옹벽이 무너졌었는데요. 작년 호우 때도 아파트 옹벽이 무너져 주민 약 100명이 한동안 대피소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자, 이런 옹벽 및 담장의 붕괴는 유독 장마철에 잘 보이는데요. 작년 집중호우 기간 열흘 만에 91건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정체전선으로 전국에 많은 장맛비가 내린다는 예보에 혹시라도 옹벽이 붕괴될까 불안에 떠는 주민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붕괴 위험으로 접근 금지를 한다는 경고문과 함께 육안으로 봐도 금이 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심각한데요. 일로 지나가다 보면 여기가 굉장히 불안해 보였어요. 가장 작년보다는 조금 더 균열이 더 많이 간 것 같고.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옹벽 옆으로 통행을 하는 주민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저기 무너지면은 그 좁은 데서 피하면 어디로 피하겠어요? 심지어 이 옹벽 위에는 빌라도 세워져 있었는데요. 며칠 전에 이게 부러져가지고 공사했잖아 이게. 최근에는 벽면이 무너지는 사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거 비 많이 오면 정말 저거는 어디가 부를지 몰라 이제 갑자기 확 부를 수가 있어 이거. 너무 불안하겠어요. 만약이라도 이 옹벽이 무너진다면 옆 건물도 상당히 위험할 듯 보였는데요. 사는 사람들은 다 불안하지. 이게 더 위험한 건데 이거는 뭐 그냥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건지 나 그게 이해하는 거야. 해당 옹벽의 바로 앞은 공사 중이었는데요. 비가 온 뒤 땅이 꺼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문가가 둘러볼 때 이 땅 꺼짐과 옹벽 관련이 있을까요? 흙이 보이는 것만 꽉 차 있지 이 안쪽으로는 지금 공동이 더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조그만한 싱크홀이에요. 이렇게 공동이 진행이 되면은 이쪽 옹벽에도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장마철이 다가오면 이 옹벽 위의 문제점이 가장 커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아예 그냥 벌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펜스가 부서질 정도인데요. 원래 이 용접대인 부위가 여기 붙어 있었겠죠. 균열이 생기면서 터진 거예요, 지금. 지금 여기 지형을 보면은 저쪽이 위쪽이고 이게 아래쪽인데 여기에 물이 모이게끔 지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요만큼 이제 턱이 있으니까 비가 오면 무조건 여기에는 차요. 따로 바깥으로 배수하는 배수로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비는 어쨌든 이 안으로 다 들어갈 거예요. 옹벽의 하중이 늘어나면 이제 붕괴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서울 한복판 다른 지역에서도 붕괴 걱정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곳인데요. 자, 지금 제 뒤로 붕괴 위험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선 2년 전에 중단된 공사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공사를 위해 파놓았던 집안과 건축용 천막이 방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장마 되기 전에 어떻게 좀 해야지 될 텐데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늦어지는지 곧 할 것 같았는데 무서워요. 좀 불안하고. 불안해서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청운동에다가 지금 집을 얻어서 또 나갔습니다. 자, 해당 공사 중에는 사고도 있었다는데요. 흙 무게하고 여기까지 바로 여기까지 왔어요. 눈으로 뻔히 보기까지. 자, 지자체는 현재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지금 했다는 장마 입장입니다. 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게 다 집안으로 스며들면서 제2 안전사고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청탑지로서 여기 범면을 다 덮고요. 긴급하게 저희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건축주한테도 문서로서나 구두로서 전달을 했습니다. 자, 방문을 했던 현장, 사유지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사유지라면 소유주가 직접 점검 및 보수를 해야만 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라면 혹시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요? 이제 좀 위험성 있는 부분은 사전에 이제 지자체가 먼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갖다가 대응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개인 소유주에게 거기에 소요됐던 비용에 대해서 이런 구상권 청구를 하는 이런 제도도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자, 장마철마다 붕괴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지금이라도 반드시 철저한 예방이 필요해 보입니다. 남매에게 벼랑간 찾아온 불길한 조짐. 뭐야? 종종인가? 누구지? 잠깐만 기다려봐. 오빠가 갔다 올게. 누구세요? 누구세요? 너 뭐야? 피해자가 현관문을 여는 즉시 흉기를 휘둘렀던 범인. 공격 직후 망설이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한 걸 봤을 때 모든 게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된 걸로 보였습니다. 피해자인 오빠는 복부의 과다 출혈로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남매는 어릴 때 사고로 부모를 잃었는데요. 여동생에게 오빠는 부모나 다름없었습니다.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혹시 범인 보셨나요? 아니요, 너무 어둡고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유일한 목격자였던 여동생은 범인을 전혀 떠올리지 못했는데 게다가 범인은 단서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수사에 난항을 겪던 중 경찰은 뜻밖의 단서를 찾아냅니다. 범인이 분전함을 고의로 파손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집 밖에 설치된 분전함이 파손돼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다시 말해 범인이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고의로 정전을 일으켰다는 가정이 제기된 겁니다. 분전함이 파손된 걸 보니 계획범죄 같은데 혹시 오빠와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이 있었나요? 오빠는 파리 한 마리 못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누구한테 원한 살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형사님. 여동생의 진술로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는데요. 집안 곳곳을 샅샅이 살피며 정밀 조사를 하는 경찰. 피해자의 방, 깊숙한 곳에 숨겨놓은 이상한 내용의 서류를 찾아냅니다. 그 내용은 바로 한 달 안에 회사를 자진 퇴사하겠다는 각서였습니다. 각서를 작성한 사람은 다름 아닌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던 동료였습니다. 사장님, 예. 요즘 회사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번에 계약 연장이 안 되시면 좀 곤란하시겠어요? 예, 안 그래도 이번에 계약 연장 안 되면 저 회사 문 닫아야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책임지고 계약 연장해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관심 좀 있으세요? 피해자와 함께 영업 일을 해왔던 직장 동료가 거래처로부터 검은 돈을 받아왔던 겁니다. 계약 체결을 빌미로 거래처에 뒷돈을 요구해왔던 여직원. 결국 피해자에게 그 꼬리를 밟히고 말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지. 가자. 지금 이거 뭐 하는 건데? 어차피 나눠가자고 이러는 거 아니야? 회사에 알릴 거야. 알게 되면 그냥 못 넘어가. 내가 그만둘게. 그만두면 되잖아. 자신의 치부를 밝히려는 피해자의 입을 막기 위해 살인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건 아닐까. 하지만 여직원의 주장은 또 달랐습니다. 피해자와 동생이 함께 있다가 공격을 당했습니다. 아무래도 피해자에게 원한이 큰 것 같은데 아닙니까? 당장 회사를 사표 내면 저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그 친구가 미웠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피해자를 공격한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지금 죽으면 가장 먼저 의심받을 게 전데요? 내내 혐의를 부인하는 직장 동료. 그런데 의외의 진술을 합니다. 그 친구 동생이랑 같이 있었다고 했죠? 예, 그런데요? 제가 듣기로는 남매 사이가 안 좋아서 동생이 집을 나갔다고 들었는데 피해자와 모종의 이유 때문에 갈등을 빚고 집을 나가서 약 6개월 동안 가출 생활을 지속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아무리 화가 났어도 그렇지 반년 동안이나 연락 안 하면 어떡해. 오빠 미안해. 그냥 들어가서 얘기하자. 동생이 6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피해자가 공격을 당한 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 피해자는 사망보험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무려 3억 원에 달하는 고액 보험이었는데요. 이 보험금의 수령인은 다름 아닌 여동생이었습니다. 3억 원이라는 큰 돈을 챙기기 위해 동생이 저지른 범행이 아닐지 의심스러운 상황.
혹시 보험금을 노리고 이런 일을 벌인 거 아니에요? 제가 보험금을 노리고 그랬다고요? 오빠한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사님? 오빠는 자신에게 부모와 같은 존재라며 여동생은 극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피해자는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과다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였던 피해자. 병원에 이송된 지 닷새 만에 숨지고 말았는데요. 오빠의 사망 소식을 듣고 오열하던 여동생이 곧 기이한 진술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 범인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그럼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던 겁니까? 그 사람이 아닐 거라고 지금껏 애써 부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리석었어요. 지금 누굴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 전 남자친구요. 자기 오늘 너무 많이 마신다. 오늘은 이만 그쯤 해. 아 진짜 말이 이렇게 많아. 귀찮게 진짜. 평소엔 다정다감했지만 술에 취하는 날이면 남자친구는 자주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폭력을 휘둘렀다가도 다음날 아침이 되면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일이 반복됐던 상황. 술을 끊겠다는 남자친구의 약속에 결국 청혼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형님, 못 믿어오시겠지만 저 정말 술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결혼 좀 허락해 주십시오. 너 같으면 술 먹으면 손 찍어가는 남자한테 여동생을 보낼 수가 있겠어? 오빠, 이 사람 정말 정신 차렸어. 너 진짜 끝까지 정신 안 차릴래? 나 분명히 안 된다고 했어. 아, 오빠! 피해자가 한사코 결혼을 반대하자 여동생은 결국 집을 나갔고 룸메이트와 살고 있는 남자친구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출 직후 남자친구의 집에 들어가 동거 생활을 시작했다는 여동생. 남자친구의 폭력의 빈도는 점점 잦아졌고 끝내 매일같이 폭행을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야, 너 어디가? 지긋지긋해. 오빠 말이 맞았어. 내가 널 믿었던 게 최악의 실수였다고. 나 다시 집으로 돌아갈 거야. 그래, 어디 한번 가봐. 내가 너희 남매 그냥 둘 것 같아? 뭐? 그냥 둘 것 같냐고.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도 결혼을 반대한 여자친구의 오빠도 증오스러울 법한 상황. 결혼을 반대한 피해자를 향한 분노로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닐까. 결혼을 반대한 피해자와 집을 나간 여자친구까지 남매와의 악연이 깊네요. 누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전부 제가 잘못한 일인 거 압니다. 사건 당일에 뭐 하셨습니까? 너무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셨어요. 얼마나 마셨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너무 취해서 골아 떨어졌거든요. 그 이후로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괴로움으로 인한 과음 탓에 전혀 기억이 없다는 주장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전 남자친구의 동거인이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형사님, 저 이번 사건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술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또 술을 마셔? 너도 참 대단하다, 대단해. 어? 야, 내가 다 끝내버릴 거야. 야, 진정해. 너 취했어. 앉아. 야, 너 어디가? 그 친구가 그렇게 흥분을 해서 집을 나갔어요. 의심스러운 건 맞지만 그것만으로 범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몇 시간 지나고 그 친구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뭐야? 언제 들어왔대? 어진 사람 따로 있고 치운 사람 따로 있고. 뭐야? 이거 피 아니야? 친구가 입고 나간 옷에서 발견된 혈은 이는 피해자의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 옷이에요. 그냥 지나치게 찜찜해서 제가 따로 보관하고 있었어요. 남매에게 복수하겠다며 집을 나선 뒤에 이 혈흔이 묻은 옷을 입고 귀가했다던데 이래도 혐의를 부인하실 겁니까? 제 옷에 피가 묻어 있었다고요? 저 아니에요, 형사님. 저 진짜 억울해요. 저 기억이 안 난다고요. 전혀 기억이 없다며 끝까지 일관된 주장을 했는데요. 범행을 밝히기 위해 혈흔이 묻은 셔츠를 정밀 감식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혈흔과 불일치하다는 결과 미궁 속으로 빠지는 사건. 범인을 밝히기 위한 마지막 방법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유일한 목격자인 여동생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 사건 당시의 기억 속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뭐가 보이세요?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일단 완전히 암흑이라면 최면 상태가 되어도 그 실루엣이나 그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없지만 어느 정도 흐릿한 불빛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 당시로 들어가서 집중해서 봤을 때는 그 실루엣 정도 어떤 그 상황이나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다시 그날의 기억 속으로 돌아가 볼게요. 뭐가 보이시나요? 얼굴이 보여요. 여자예요. 기억 깊은 곳에서 찾아낸 범인의 얼굴. 기억 속의 여성이 이분 맞나요? 이 사람 맞아요. 이 사람이에요. 여동생이 지목한 범인은 바로 피해자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피해자 동생이 당신을 지목했고 당신 집에서 피해자 혈흔이 묻은 옷과 흉기가 발견됐습니다. 이래도 발뺌하실 거예요? 모르는 척 그냥 넘어갔으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진 않았을 거예요. 마지막 부탁이야. 나 진짜 어렵게 들어온 회사야.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봐줘. 그러니까 애초에 뒷돈을 받지 말았어야지. 네가 한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져. 수차례 눈을 좀 감아달라고 애걸했지만 거절을 당하자 원한은 품게 됐습니다. 미리 범행을 계획한 범인. 일부러 운전함을 파손해 전기를 끊었습니다. 바로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한 것이었는데요. 사건 당일 분전함을 고의로 파손해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증거인멸을 위해서 여동생까지 살해하려고 했지만 피해자가 자신을 잡으며 제지하자 포기하고 달아났던 겁니다. 만회할 수 있는 작은 죄를 덮으려다 더 크고 무거운 죄를 저지르게 된 범인. 순간을 모면하고자 선택한 잘못된 판단은 평생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렀습니다. 고물가시대.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가계 통신비 평균은 약 11만 원. 12,100원짜리. 24,200원이에요. 1,100원짜리 요금제가 있어요. 영원 요금제까지 등장했는데요. 알뜰폰은 언제부터 생겨난 걸까요? 원래 이제 알뜰폰은 2010년 9월에 과기부에서 이제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거고요. 우리나라 통신 시장의 경쟁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경쟁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래서 등장한 거고요. MVNO, 모바일 버추얼 네트워크 오퍼레이터라 그래서 네트워크는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알뜰폰은 2통 3사의 비용을 지불하고 통신망을 빌려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통신 서비스업을 뜻하는데요. 최근에는 그 이용자 수가 약 1,400만 명을 돌파하며 급성장하고 있죠.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알뜰폰 서비스로 옮겨가기도 했는데요. 효도폰이라고 있죠. 1,900원인가 내고 그렇게 해서 나는 쓰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제일 많이 써요. 싸기도 저렴해서요. 하고 저렴하고 해서. 학생이니까. 일단 가격이 저렴해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저렴한 비용 때문에 남녀노소 구분 없이 사용 중이지만 특히 MZ세대한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MZ세대는 가성비를 굉장히 따지는 세대고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폼도 선택할 자유도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알뜰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거죠. 통화 품질이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절대로 통화 품질이 차이 날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기존 3사의 망하고 똑같습니다. 요금이 저렴하고 단말기도 괜찮은 게 나오니까 이제 이게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정말 품질 차이가 없는 걸까요? 저는 속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알뜰폰이라고 차별적으로 느리고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어느 세월의 일상에서 빠질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네. 위생 전혀 끊김이나 이런 거 없네요. 네, 전혀 그런 건 없고요. 근데 계속 알뜰폰 회사를 바꿔오면서 지금은 카드 할인까지 해가지고 그냥 안 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5,000원도 안 돼서 내고 있었어요. 약정이나 위약금이 없어서 할인 기간에 맞춰 바꿀 수도 있고요. 2통 3사의 서비스보다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2통 3사의 경쟁자가 등장한 걸까? 이통사는 알뜰폰이 막 가입자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가입자는 줄었어요. 근데 이익은 더 늘었어. 5G 가입자는 많이 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마진이 좋은 고객이 늘어났다. 이런.
알뜰폰 시장의 한 50% 정도는 이동통신 3사의 자회사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뜰폰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사실 이동통신 3사도 거기에서 계속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이동통신사들은 손해를 안 보는 상황이고. 매일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이 등장하는 알뜰폰. 특히 영원요금제가 알려지면서 큰 관심을 받았죠. 일정 기간 통신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 이런 파격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걸까요? 알뜰폰 중에 이슈가 된 게 영원요금제라는 게 있어요. 특히 11기가짜리. 이유가 뭐냐면 유통사에서 11기가짜리를 한 가지 유치오면 내가 너한테 27만 원을 줄게. 장려금으로. 27만 원 받아서 21만 원을 주더라도 6만 원이 남잖아요. 알뜰폰. 알뜰폰 역시 이통 3사의 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사 통신망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보조금을 늘려서 지급했다는 거죠. 30개 사업자가 시장에 있으면 경쟁이 엄청 치열하고 도매 대가에서 조금 한 2, 3% 정도 남기는 도매대가 인하라는 방식을 취하는데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인하하게 돼 있습니다. 망 빌리는 비용을 소매 가격에서 그 광고비, 영업비 이런 걸 빼고 지불하는데 광고나 유통비용 등 회피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도매 대가로 산정해 LTE는 40%, 5G는 60%를 적용하고요. 데이터나 통화, 문자 등 항목별 금액이 책정됩니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독자적인 요금 상품을 낼 수 있는 설비가 없는 사업만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제일 큰 취약점이고 기본적으로 알뜰폰 사업자가 자기의 교환망이나 가입자 위치정보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실질적으로 서비스 자유가 높아서 자체적으로 서비스도 개발할 수가 있고 어느 정도 품질도 좀 조정할 여력이 조금 있어요. 근데 단순 재판매에서는 전혀 그런 기능이 없다라는 거죠. 부가 서비스에 대한 설비가 없어서 재판매에 그친다는 사업자들. 도매 대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는데 이통 3사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2022년 9월에 일몰이 끝났습니다. 법이. 그게 없는데도 우리가 도매 대가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입자도 엄청 줄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계속 도매 대가를 지금처럼 무한정 내리게 되면 기존 가입자들도 다 이렇게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 왜 굳이 어렵게 통신망을 깔고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까? 그걸 손해보고 주라고 그러네요. 계속되는 도매 대가 인하 요구에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알뜰폰 업자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도매 대가에만 의존해가지고요. 이게 자체적인 투자는 전혀 안 합니다. 이게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런 설비도 전혀 안 하고 그냥 마지막 따먹으려고 하는 게 문제거든요. 사업자들과 이동통신사 간의 의견 차이와 전문가와 소비자의 의견 차이도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 LTE 서비스나 5G 망이나 이미 기지국 투자가 들어간 것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좀 도매 대가를 대폭 낮춰서 하더라도 사실 이미 투자한 그 비용을 다 회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도매 대가나 이런 것들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요. 알뜰폰은 원래 그 이제 틈새 시장을 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이나 뭐 아니면 실버 계층이나 그 기존 이통사들이 좀 다가가기 어려운 좀 이렇게 어떤 산업 분야 이런 식의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알뜰폰들은 그냥 똑같아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통사의 요금제를 가지고 와서 그냥 판매하고 이건 좀 하여튼 좀 문제가 있다. 명확한 방안이 없이 모두의 입장차가 발생한 상황. 취지에 맞게 통신비 절감을 위한 상생 방안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관계부처의 대책을 문의해봤는데요. 저희는 뭐 알뜰폰이 아무래도 좀 소비자들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하는 한 방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은 뭐 저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소비자 선택권 강화, 그리고 시장이 좀 활발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구도는 뭘까? 이런 것들을 좀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는 정책 방안을 만들고 있는 거라서요. 도매 대가 인하 위주로만 좀 이루어진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잖아요. 그건 뭐 저 알뜰폰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들을 저희 고민해왔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발표 내용을 보시면은 그런 것도 좀 알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동통신 분야는 사업 특성이 공공재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시장 권리에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하는 것이 더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자적인 요금 상품 내놓을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한 알뜰폰 사업자가 꼭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그 혜택이 소비자들을 돌아갑니다.
네, 알뜰폰은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빌려 쓰는 구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동통신 3사가 망 사용료를 올린다면 소비자들은 지금처럼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없을 텐데 네. 그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건가요? 이 알뜰폰이 저렴한 통신 서비스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시장 경쟁 촉진 정책 방안을 6월 내에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이게 미뤄진 상태입니다.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지 않는 현실적인 정책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중국 남부에 발달한 구름대가 바로 장마전선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이 30에서 최대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당연히 그만큼 대기 중에 수증기의 양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습도가 높아지고 습도가 높아지면 몸이 느끼는 체감 온도가 높아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쾌적하다고 느끼는 습도가 60%라는데요. 장마철엔 80%를 웃도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우리나라도 온대지방에서 아열대 기후로 바뀌다 보니까 여름철 비 오는 형태를 보고 많이 바뀌었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 그렇거든요. 단시간에 내리는 강수량이 늘어났거든요. 수십 분 혹은 수시간 동안 내리는 집중호우가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요. 하지만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습도가 너무 높으면 내 몸에서 난 땀이 증발이 잘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우나에 있는 거랑 비슷한 거죠. 땀 배출이 안 되니까 체온이 더 올라가서 온열 질환이 더 악화될 위험이 있고요. 피부염이나 호흡기 질환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습도가 높아지면 곰팡이나 세균이 잘 생기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질환도 많은데요. 그래서인지 이맘때면 이 제습기가 에어컨 못지않게 인기를 끌고 나죠. 골칫거리인 축축한 공기가 뽀송뽀송하게 마법처럼 바뀌니 사실 그럴만도 합니다. 일각에선 어쩐지 찜찜한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습기를 덜어주는 이 기계에 관한 수상한 소문. 의외로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선 아름아름 꽤 오랫동안 알려져 왔다는데요. 제습기는 사람이 없을 때만 켜두라는 주장. 이유는 기계로부터 유해 물질이 나올 수 있어서라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그건 무조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포름알데히드 같은 그런 물질들, 유해 물질들의 농도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노출되면 분명히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죠. 실제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습기를 작동시키면 폼알데히드나 미세먼지 등이 생성돼 자칫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일까요? 사실 여부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국제연구소 기준으로 1군, 그룹 1이라고 하고 동물한테든 사람한테든 완벽하게 암 발생이 명확하게 드러나면 1군이라고 하거든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소문처럼 제습기로 인해 생겨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되실 텐데요.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폼알데히드를 뜻하는 HCHO 농도와 초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한 후 제습기를 4시간 동안 가동했는데요. 줄곧 관찰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사람을 위협한 수준에 이르렀을까요? 아마 궁금하기도 하고 설마하는 마음도 들 것 같은데요.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간이 흐를수록 폼알데히드는 물론 초미세먼지 역시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는데요. 이유가 뭐죠? 습도가 낮으면 공기 중에 존재하는 분자들이 숫자가 적잖아요. 그 안에 빈 공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빠져나오기가 좋은 거죠. 즉, 공기 중에 수분이 제거된 만큼 유해 물질은 채워지기 쉽다는 지적. 그렇다면 안 쓰는 게 상책일까요? 그 진상을 즉각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그렇게 유의미한 건 아니고요. 제습기하고는 상관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방금 폼알데히드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높아진 걸 확인했는데 이게 무슨 영문일까요? 단지 그냥 물의 상태 변화, 이건 물리적인 변화거든요. 물리적인 변화밖에 이건 한 게 없어요. 어떤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름알데하이드라든지 이런 다른 유해 물질이 방출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소문일 뿐입니다. 그렇군요. 제습기에 유입된 습한 공기는 냉각기 표면과 접촉하면 이슬로 변하게 되고 이는 습기가 제거된 후 건조한 공기로 배출되는데요. 공기 중의 습기는 결국 물통 속에 갇히는 거죠. 쉽게 정리하면 폼알데히드 같은 유해 물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둘 다 수치가 높아진 건 왜일까요?
포름알데히드를 원료로 하는 접착제가 많이 쓰여요. 잔류하고 있는 포름알데히드가 당연히 있죠. 반응 안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지나면 그게 서서히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한 번에 뭐 한 달에 쫙 빠져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계속 서서히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습기를 작동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밀폐를 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문을 열면 유해 물질의 수치가 진짜 낮아지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보시다시피 결과는 사실이었습니다. 방안이 오랫동안 밀폐된 탓에 폼알데하이드도 초미세먼지도 농도가 높아졌을 뿐 제습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답니다. 제습기를 작동하더라도 이렇게 그 실내 공기의 오염은 진행되니까 4-5시간을 넘기지 않고 꼭 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덥든지 춥든지 바깥 공기와 안 공기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순환해 주는 게 필요하고 제습기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관건은 환기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 있죠. 눈이 뻑뻑할 수 있고요. 코도 뻑뻑해지고 구강 건조감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피부 건조감이 심해지면 예민한 사람들은 굉장히 심한 가려움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지나친 사용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제습기만으로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려울 땐 선풍기나 에어컨을 함께 활용해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겠죠. 제습기는 에어컨과 원리가 기본적으로는 동일한데요. 집에 제습기가 없는 경우라면 에어컨의 제습 모드를 이용하는 것도 습도 조절에 효과적이라고 하니까요. 적극 활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니 해도 이게 아닐까 싶네요. 제습기든 에어컨이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환기입니다. 네, 연예 뉴스 강경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해외에서 먼저 주목받으면서 상승세를 쭉 이어가던 그룹이죠. 피프티가 데뷔 7개월 만에 지금 위기를 맞았죠. 네, 그렇습니다. 멤버들과 소속사가 전속 계약을 두고 법적 다툼을 예고한 건데요. 글로벌 인기로 인지도를 높여가던 시점에 터진 논란이라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실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데뷔 4개월 만에 빌보드 메인 차트에 입성해 K-팝 걸그룹 최대 차트인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피프티. 그런데 데뷔 7개월 만에 소속사와 법적 분쟁에 휩싸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피프티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소속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피프티 멤버들을 빼가려는 외부 세력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이 배경에 소속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해온 D업체가 있었다면서 업체 대표이자 타이틀곡 큐피트의 총괄 프로듀서인 A씨와 관계자 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속사 측은 해당 업체가 해외 작곡가들로부터 큐피트 음원의 저작권을 몰래 사들였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소속사와 총괄 프로듀서 측의 문제인 것으로만 보여졌는데요. 바로 어제 피프티의 멤버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입장문에서 밝혔듯이 투명하지 않은 정산이나 활동의 어려운 건강 상태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했던 모습, 이런 몇 가지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소송을 통해서 추후 상세히 다툴 예정입니다. 덧붙여 세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외부 개입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며 멤버들의 결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피프티 멤버 측의 공식 입장에 대해 소속사 측은 많은 부분에 오해와 왜곡이 있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데뷔 4개월 만에 미국 빌보드 핫백과 영국 차트에 진입해 대형 기획사도 하지 못한 중소기획사의 기적을 쓴 피프티. 하지만 소속사와의 분쟁이 예고되면서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글로벌 있습니다. 시장에서 정말 K-팝 걸그룹으로서는 거두지 못했던 성공을 거두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좀 사태가 터져서 안타깝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K-팝 아티스트들이 그리고 K-팝 기획사들이 이제 예상 못했던 성공이 이제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를 하고 그 성공을 발판으로 어떤 방향으로 더 성장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전속 계약 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닝와이드 시청자 여러분. 저는 더문에서
김재국 역을 맡은 설경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사의 메인 디렉터를 맡고 있는 문영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김미애입니다. 선우 역을 맡은 도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 사람이 함께한 영화 더 문은 처음 선보이는 한국형 우주 SF 영화인데요. 우린 다시 달란면으로 간다. 만약 이번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부킹 기회는 없습니다. 달 탐사에 나섰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홀로 달에 고립된 우주대원 선우와 필사적으로 그를 구하려는 전 우주센터장 제국의 사투를 그린 작품입니다. 다시 임무를 주십시오. 이 영화를 혹시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일단 너무 새로운 장르였고, 그리고 저는 선배님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작품이라면 뭐 너무 당연히 해야 되는 작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또 우리 이 두 아이돌과 지천명 아이돌, 또 아이돌. 아이돌, 지천명 아이돌 그러니까 저 짝퉁 같아.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우리 설경구 씨 농담처럼 했지만 정말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한 자리에 지킬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요. 감독님의 필모를 보면 다 다른 이야기여가지고 또 어떤 호기심으로 또 이 작품을 선택했을까라는 그런 궁금함도 있었고, 김효화 감독님에 대한 또 큰 신뢰가 있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쌍천만 관객을 동원한 신과 함께의 김용화 감독이 5년 만에 선보이는 작품으로 개봉 전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노경수 씨는 감독님과 두 번째 호흡을 맞췄습니다. 신과 함께 때는 사실 감독님이랑 같이 할 때는 좀 긴장을 좀 많이 한 편이었는데, 근데 이번에 할 때는 감독님이랑 진짜 많이 가까워졌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얘기 진짜 많이 하고 이번에는 진짜 교류도 많이 해서 엄청 가까워졌습니다. 김희애 씨는 나사에 근무하는 메인 디렉터 역할로 외국 배우들과 호흡을 맞췄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 미국 나사의 루나 게이트웨이의 메인 디렉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는 게 좀 있어요. 좀 많았어요. 저의 입장에서는요. 보조 출연자분이 다 외국 사람이고 저 혼자예요. 그래서 마치 근데 그분들은 너무 막 정말 네이티브이신데 저는 영어도 잘 못하는데 또 굉장히 고급 단어를 막 해야 되니까 제가 너무 막 이렇게 어쩔 줄을 몰랐는데 이겨내야 돼. 네,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다양한 연기 변신을 보여주고 있는 설경구 씨는 이번 영화를 위해 체중 감량을 했다고 합니다. 설경구 씨는 좀 약간 감독님이 날카롭고 이렇게 좀 예리한 그런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고 그러셔갖고 아침에 촬영이면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호텔에서 뭐 2, 3천 개씩 하신대요.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나이 들수록 이게 밥심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참고 할까 싶을 정도로 옆에서 봐도 참 존경스러운 부분이. 줄넘기는 그 더문 때문에 한 건 아니고 벌써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루틴이 돼버린, 한 20년 넘게 루틴이 된 그런 어느 순간 그렇게 됐더라고요. 네, 특급 배우 3인과 김용화 감독이 그려낸 우주 이야기, 기대가 안 될 수 없겠죠? 여행으로 치면 1인당 3억짜리 여행이니까요. 그런 여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시원하게 극장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문 보시고 분명히 한국 영화가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걸 느끼실 거라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영화 보시고 진짜 너무 좋은 공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화 더문 극장에서 만나요. 특별한 분을 만나기 위해 찾은 소환 씨. 네, 안녕하세요. 추천입니다. 오늘 저는요, 아주 특별한 배달원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기로 했으니까, 그때 다가오는 한 사람. 저 친구. 배달원의 정체가 로봇이었네요. 아니, 그러면 이 친구가 오늘의 주인공 특별한 배달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와, 지금 이게 배달원이 맞나요? 네, 그럼 배달원이 맞다는 증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배달 로봇이란 이름답게 적재안이 열리고 커피와 샌드위치 배달 완료.
시원해. 와 진짜 배달원이네요. 네, 배달 로봇이고요. 단거리 위주의 배달 서비스를 아마 제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보행자로 규정된 배달 로봇. 시범 운영을 마쳤고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배달 로봇 중에서도 이 로봇은 특별하다는데요. 바퀴만으로 장애물을 극복하는 로봇은 세계 최초이고 세계 유일한. 자유조절되는 바퀴로 실내외 이동이 쉬운 배달 로봇. 그럼 얼마나 튼튼한지 볼까요? 안 밀려. 열어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 와, 안 열린다. 배달 로봇 기술로 우리가 누릴 서비스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 로봇을 조금 더 개비해서 순찰 로봇으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뿐만 아니라 다양한 로봇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로봇을 만나보셨다면 이제부터는 최첨단 미래 사회로 들어갑니다. 어떤 모습인지 들어가 보시죠. 새로운 도약 리프 투게더. 최첨단 혁신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곳 국토교통기술대전이 개막했습니다. 코엑스 전시장에 사람들이 몰렸는데요. 5개의 정시관과 300개가 넘는 부스가 설치됐습니다. 여기가 2050년이라는 거죠? 제가 보기엔 일반 집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 이곳에 어떤 기술이 숨어 있을까요? 인공지능 스스로 거주자가 들어왔을 때 원하는 환경 조건을 맞춰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스마트 윈도우 같은 게 설치가 스마트 윈도우? 앱을 통해 직사광 투과량까지 조절되는 똑똑한 집. 지금 이제 색상이 조절되는 걸 통해서 빛의 양이나 열의 양이 조절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바뀌네요. 네. 미래에는 도로를 넘어 하늘길도 생긴다는데요. 실제 운행하던 항공기에 직접 탑승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에 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비행 다 배웠어요. 바로 비행할 수 있어요. 오, 비행 잘했어. 잘했어. 아니, 비행해보니까 어때요? 너무 재밌어요. 좀 더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차난도 없고 교통체증도 없고 진짜 좋을 것 같아요. 2025년 초기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에어택시. 에어택시로 출퇴근하는 모습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올해는 물류기술관도 많이 보였는데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이를 막고자 한 것이 물류 로봇 개발의 시작이었습니다. 편리함뿐만 아니라 삶의 무게를 덜어줄 물류 로봇. 로봇과 함께라면 무거운 짐도 문제 없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어디까지일까요? 다가올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기대됩니다. 국토교통 R&D 2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도약, 리프 투게더를 주제로 국토교통 R&D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하고 국토교통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2050년을 누구보다 먼저 체험하고 싶다면 2023 국토교통기술대전 방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난 이틀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오늘은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중부지방에 늦은 오후에는 남부지방의 빗줄기가 굵어진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양의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서울 등 중부지방에 15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겠고요. 호남과 제주지방에는 오늘과 내일 2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게다가 돌풍과 벼락까지 동반된다고 하니까 비 피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